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도현이라고 합니다. 12년 차 직장인이고 4살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가정적인 남편이고 딸바보인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저는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놓치지 말라는 경고 말이죠. 저와 제 아내 지수는 둘 다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그러다 딸아이를 낳고 지수가 육아휴직을 내서 지금은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육아와 가사를 함께 하다 보니 지수가 많이 지친 것 같더군요. 저도 회사 일이 바빠서 많이 도와주지 못했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아내는 늘 괜찮아, 내일도 중요하니까라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서로 멀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 지수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꺼냈어요. 테이블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그녀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요즘 코인 빨래방 좋다더라. 대형 세탁기로 이불 돌리면 완전 뽀송뽀송하대. 우리도 한번 이용해볼까? 요즘 계절 바뀌면서 이불 세탁할 때가 됐잖아. 사실 우리 집에도 세탁기는 있었지만 이불 같은 큰 빨래는 돌리기 힘들었거든요. 세탁소에 맡기자니 비싸고 집에서 손세탁하자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래, 뭐 편하면 쓰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것이 우리 가정에 균열을 가져올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죠. 우리 아파트 바로 옆동에 새로 생긴 무인 24시 세탁소였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에도 잘 보이는 그곳은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날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빨래를 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아 보였어요. 집에 돌아오면 뽀송뽀송한 이불을 들고 와서는 역시 대형 세탁기가 다르네. 우리 집 세탁기랑은 차원이 달라라며 좋아하는 모습이 귀여웠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평일 저녁에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 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수에게는 소소한 행복이었을 거예요. 집안일에 지친 그녀에게 작은 탈출구가 생긴 셈이죠. 저는 그저 아내가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아가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시간이 전혀 없었던 그녀에게 주어진 작은 자유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점점 지수의 빨래방 나들이는 하나의 의식처럼 변해갔어요. 월요일만 되면 꼭 빨래를 모아두었다가 저녁 8시쯤 나가곤 했죠. 빨래를 돌리고 건조하는 시간이면 길어야 2시간이면 충분할 텐데 늘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별 의심 없이 오래 걸렸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저 육아에 지친 아내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여겼으니까요. 가끔은 빨래 말고 뭐 더 했어? 라고 물으면 그냥 카페에서 잠깐 혼자 커피 마시고 왔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지수가 요즘 매주 빨래방에 가는데 그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 같아라고 하면 다들 아이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겠다. 그 정도 여유는 있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누구보다 지수를 믿었으니까요. 12년 연애에 5년 결혼 생활, 그 사이 한 번도 의심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늘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의심의 레이더는 꺼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수가 빨래방에 갈 때마다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까지 뿌리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동네 빨래방에 가는데
꼭 화장을 다시 고치고 옷도 갈아입고 심지어 제가 선물했던 고급 향수까지 뿌리는 모습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혹시 그냥 기분 전환인가 하는 마음으로 넘겼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빨래방에 가기 전 머리를 손질하는 시간도 점점 늘어갔어요. 거울 앞에서 꼼꼼히 화장을 고치고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죠. 빨래를 하러 가는데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면 그냥 기분 전환 삼아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때로는 평소 입지 않던 원피스를 꺼내 입기도 했어요. 빨래방에 원피스를 입고 간다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데 이상한 내역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수가 쓰는 카드였는데 월요일에 카페 2인 세트 같은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 빨래방에 혼자 간다고 했는데 왜 2인분 메뉴를 사는 걸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월요일 저녁마다 비슷한 시간대에 카페나 편의점에서 항상 2인분을 사는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탁소 바로 근처의 가게들에서요.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딸아이가 잠든 후였습니다. 지수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옆에 앉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빨래하면서 누굴 만나는 거야? 지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혼자야. 그냥 심심해서 뭐 좀 사 먹은 거지. 근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아니, 카드 명세서에 2인 세트 같은 게 있길래.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거? 세일하길래 2개 샀어. 하나는 집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맛있어서 다 먹었어. 지수는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지수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12년 동안 본 얼굴인데 거짓말할 때 나오는 표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녀가 거짓말할 때는 항상 왼쪽 눈이 살짝 떨리거든요. 대학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내심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아내의 행동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미처 못 봤던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한다든지 문자가 오면 저를 의식해 빠르게 화면을 끈다든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문자를 많이 확인하는 듯 했어요. 매주 월요일이 되면 지수는 마치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평소에는 잘하지 않던 머리 손질까지 하고 새로 산 옷을 입기도 했죠. 한 번은 오늘은 내가 빨래 가져다 줄까?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며 아니야, 그냥 내가 할게. 너 피곤할 텐데 쉬어라고 했습니다. 그 반응은 마치 무언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빨래방에서 돌아오면 항상 샤워부터 한다는 점이었어요. 빨래를 돌리고 오는데 왜 샤워를 해야 하는지 점점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기에 그저 제 마음속에서만 의문이 쌓여갔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의심만 하는 내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으니까요. 아내가 빨래방에 간 날이면 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정말 빨래만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면서도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라는 자책도 했습니다. 신뢰란 결혼 생활의 기본인데 이렇게 의심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으니까요. 지수와 저는 대학 시절부터 만났고 한 번도 서로를 속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미안했지만 점점 커져가는 의심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내 의심이 맞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딸아이가 태어난 후로 서로에게 소홀했던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일에 집중하느라 지수를 많이 챙겨주지 못했죠. 그녀가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저는 의심을 참지 못하고 다음 월요일 아내가 빨래방에 간 후 30분 뒤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오해했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대로 계속 의심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지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갈등했지만 그보다는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했지만 아내는 이미 빨래방으로 나간 뒤였어요. 딸아이는 옆집 할머니께 잠시 맡겼다고 했고요. 저는 빠르게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빨래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무인코인 빨래방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창 너머로 안을 살펴봤습니다. 지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빨래 기계만 돌아가고 있었죠. 혹시 잠깐 나갔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녀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처 카페도 들여다보고 편의점도 확인했지만 지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제서야 벽면에 붙어있는 CCTV 운영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QR코드 기반의 고객센터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바로 관리업체에 연락해서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며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죠.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끈질기게 요청한 끝에 이틀 뒤 관리업체를 통해 CCTV 영상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특별히 이번만 허용한다며 USB에 영상을 담아주었어요. 그 USB를 받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우리 가정의 운명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회사 일을 마치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 9시 40분. 영상 속 아내 지수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동전을 투입하는 모습까지는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낯선 남성이 뒤따라 들어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지수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너무나 친밀해 보이는 그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건조기를 돌리는 동안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수의 표정은 제가 본 적 없는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결국 손을 맞잡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기까지 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 눈앞에서 12년 동안 믿어온 사람의 배신이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모니터를 보는 제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건조기가 멈추고 빨래를 개던 아내를 그 남자가 뒤에서 끌어안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지수는 저항하기는커녕 그의 품에 편안하게 기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지 버튼을 누른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이불이 돌아가던 그 건조기 안엔 내 믿음도 함께 헹궈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산을 펼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빗속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그 영상 속 장면들로 가득 찼습니다. 12년간의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아내를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지수가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물었을 때 그저 회사 일이 많아서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 옆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남자는 누구지?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을까? 나는 뭘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이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이렇게 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껏 제게 해왔던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으로 느껴졌고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아내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잠든 사이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SNS 계정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석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녀의 SNS에는 최근 몇 달간 기석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내용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기석의 프로필을 들어가 보니 근육질의 몸매를 자랑하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의 직업란에는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적혀 있었고 위치는 우리 집 근처 헬스장이었습니다. 이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그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시점과 빨래방을 다니기 시작한 시점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SNS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내 미소는 지금도 기억나. 기석아, 넌 항상 특별했어. 같은 메시지들이 오갔어요. 몇 주 전부터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는 과거에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그때 못다한 감정을 지금 풀어내는 듯 했어요. 우리가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기석의 메시지에 지수는 지금도 늦지 않았잖아 라고 답했더군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추억 공유를 넘어선 것이 분명했어요. 더 찾아보니 윤기석은 현재 우리 아파트 근처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육아휴직 중이라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그를 만나고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방은 그저 만남의 장소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빨래 시간은 사실 기석과의 데이트 시간이었던 거죠. 코인 빨래방에서 만나는 것은 아마도 가장 의심받지 않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누가 빨래방에서 불륜을 의심하겠어요? 게다가 무인이라 사람들의 눈길도 피할 수 있었을 테고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내가 매주 월요일마다 고집스럽게 빨래방을 고집했던 이유도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은 기석의 휴무일이었던 거죠. SNS 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중간에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 다시 연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마도 SNS를 통해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모양이었죠. 지수의 계정에는 몇 달 전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어라는 글이 있었고 그 밑에 기석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반가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라는 평범해 보이는 댓글이었지만 이제 보니 그것이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더 살펴보니 점점 친밀해지는 대화 내용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안부로 시작했다가 점차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고 결국에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단계까지 발전해 있었어요. 너를 다시 만난 건 운명인 것 같아라는 기석의 메시지에 지수는 나도 그렇게 느꼈어라고 답했더군요. 그런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대화 속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언급하는 내용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함께 라는 모호한 표현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를 함께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이미 다른 누군가에 의해 내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저는 윤기석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SNS 계정을 찾아보니 헬스 트레이너답게 근육질의 몸매를 과시하는 사진들이 많았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듯한 나르시시즘이 느껴졌죠. 그리고 가끔씩 올라오는 철학적인 글들은 왠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과거의 인연은 특별하다 같은 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보니 그 모든 글이 지수를 향한 것이었겠죠. 인생은 단 한 번뿐, 후회 없이 살자라는 그의 프로필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도 후회 없는 삶이라는 말로 위안을 삼고 있었겠죠. 그의 사진들 속에는 여러 여성들과 찍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성 회원들과 찍은 사진이겠지만 이제 보니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여성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데 능숙한 사람 말이죠. 그렇게 한 명씩 퍼즐 조각을 맞춰가던 중 우연히 지수의 계정에서 둘이 함께 찍은 사진도 발견했습니다. 물론 공개된 게시물은 아니었고 개인 보관함에 있는 사진이었죠. 빨래방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까지 제게 보여준 웃음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너무나도 순수하고 행복해 보이는 그 웃음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에서는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였으니까요. 이런 증거들을 모으면서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왜 그녀는 나를 배신했을까? 하고요.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었나? 내가 그녀를 소홀히 했나?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든 배신은 배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가끔은 기석을 직접 찾아가 따지고 싶다는 충동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고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제가 불리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지수의 휴대폰 기록, SNS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CCTV 영상까지. 이제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헬스장 위치를 찾아보니 실제로 우리 집에서 꽤 가까운 곳이었어요. 지수가 가끔 잠깐 마트 다녀올게라고 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에 그녀는 아마도 기석을 만나러 갔겠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어요. 증거를 하나씩 모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일은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수가 빨래방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우연히 그녀의 옷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기를 맡았습니다. 분명 남성용 향수 냄새였어요. 제가 쓰는 것과도 다른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코인 빨래방에서의 빨래는 그저 다른 남자와 만나기 위한 핑계였던 거죠. 그리고 그 남자의 냄새가 지금 아내의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녀의 미소,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가식으로 느껴졌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지수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저의 시선을 느꼈는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노력했지만 제 목소리도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빨래는 같이 가줄게.
그 말에 지수는 눈에 띄게 놀라며 급하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고 손이 조금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됐어. 그냥 내가 할게. 당신 바쁘잖아.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어요. 아내의 당황한 반응,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지수는 자신의 비밀이 곧 드러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12년 동안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 SNS 메시지, 카드 내역, 향수 냄새.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직접 물어볼까 생각했어요. 너 기석이랑 만나고 있니?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랬다가는 그녀가 또 거짓말을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증거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봤어요. 대학 시절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웃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우리가 함께 꿈꿨던 미래가 얼마나 밝았는지, 그리고 결혼 후 딸이 태어났을 때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까지 모든 기억이 이제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언제부턴가 변해버린 걸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갈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딸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배신당하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밤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가는 척하고 나와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과 상간자 소송에 관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본 후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변호사와의 상담 후 저는 완전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딸아이를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이제 곧 그 아이에게 큰 변화가 생길 테니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그 어린 마음이 다치지 않게 보호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가정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진실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도 더 좋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간남 소송을 준비하면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지수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빨래방에 가는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적절한 때가 오면 모든 것을 밝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상간남 윤기석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CCTV, 카드 내역, 향수, SNS 캡처 등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 승산이 있었죠. 법원에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슬펐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신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소송을 접수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던 비밀이 이제 공식적인 문제가 되었으니까요.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었어요. 특히 기석 같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쉽게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송 접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받아본 후였을 겁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그는 처음 보는 제게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CCTV 속에서 본 모습과 같았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 밉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잠시 감정에 휩쓸렸을 뿐이에요. 괜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야기 좀 해봐요. 그는 마치 무슨 사소한 일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라니요.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아직도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감정에 휩쓸렸다고? 그 잠시가 내 인생을 망쳤다는 걸 알아. 12년 동안 함께한 사람을 빼앗아 갔어. 목소리를 낮추려 노력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기석은 계속해서 변명하며 말했습니다. 손짓까지 크게 하면서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듯 했어요. 남자끼리 이럴 수 있냐고요. 좀 원만하게 해결해요. 지수도 힘들어해요. 아이도 있잖아요. 서로 감정이 조금 있었던 것뿐이에요. 앞으로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테이블을 한 번 강하게 치며 말했죠. 너한텐 사람도 도리도 없어. 내 가정을 파괴해놓고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법원에서 보자고. 내가 한 짓에 책임을 져야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날 이후 기석은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문자, 전화, 심지어 이메일까지 보냈지만 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것은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석의 태도가 너무 가벼웠어요. 마치 자신이 저지른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는 모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들켰으니 적당히 타협하자는 식이었죠. 하지만 저에게 가정은 그렇게 가볍게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재판 준비를 하면서 저는 더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지수의 휴대폰에는 기석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가 있었고 심지어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단순히 빨래방에서만 만난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카페, 공원, 심지어는 기석이 일하는 헬스장에서도 만났더군요. 이 모든 증거들이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기석은 지수에게 언젠가는 함께 새 출발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지수도 그에 동의하는 듯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라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이미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그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제 가슴은 더욱 찢어졌습니다. 지수는 저와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판 당일, 저는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기석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것이죠. 3천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기석에게는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기석은 판결이 나온 후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자신감에 차 있지 않았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왜 이렇게까지 해요?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이러면 제 경력이 망가져요. 저는 그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용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앞으로 또 다른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게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기석의 얼굴에는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그때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지 실감했던 것 같아요. 그는 다시 뭐라 말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어 나왔어요. 이제 남은 건 지수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위자료 판결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석의 인생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이 소문이 퍼지면서 그를 해고했고 업계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회원의 아내와 불륜이라는 소문은 트레이너로서 치명적이었습니다. 어느 헬스장에서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회원들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직업인데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을 누가 믿고 고용하겠습니까? 기석은 제게 여러 번 연락해 이 상황을 멈춰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그가 저의 가정을 무너뜨렸듯이 이제 그의 인생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정한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제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저는 그저 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기석의 지인들도 하나둘씩 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헬스업계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고 결국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하려 했겠지만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과거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한편 지수와는 이혼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양육권을 요구했지만 제가 가진 증거들을 보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주장하지 못했어요. 법정에서 그녀의 불륜 사실이 공개되면 양육권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이혼에 합의했고 양육권은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지수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라고 말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울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어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제게 중요한 건 딸아이의 행복이었습니다. 세탁이야 되겠지만 사람 마음은 빨래로 못 지우지. 이혼 조정 마지막 날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딸아이, 그리고 결국은 그녀 자신까지도요. 충동적인 감정에 휩쓸려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한 대가를 이제야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지수는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딸의 행동에 크게 실망하셨다고 해요. 특히 외동딸인 지수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아버지는 사위인 저에게 직접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짓을 해서 정말 미안하네. 자네가 원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설득해 볼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미 깨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수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기혼인 친구들은 지수의 행동에 실망했다고 해요. 자신들의 배우자가 지수를 만나는 것을 불편해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녀는 점점 고립되어 갔고 결국 SNS 계정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딸아이에게 온 선물 상자에 담긴 편지에서 그녀의 근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조금씩 삶을 재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석과 지수,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제 인생을 망가뜨렸고 이제 그 결과로 자신들의 인생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제게 기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수의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녀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픈 것이었어요. 지수와 기석의 관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들은 연인 관계였고 대학에 가면서 헤어졌다가 제가 출장을 자주 가던 2년 전부터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저와 교제하던 시절에도 기석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도현 씨가 안 됐어요. 지수는 사실 기석이를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첫사랑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당신을 배신한 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분노, 배신감, 허무함, 그리고 슬픔이 모두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은 다른 이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니. 그동안의 추억들이 모두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첫 데이트, 프러포즈, 결혼식, 그리고 딸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까지. 그 모든 순간에 지수의 마음속에는 기석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아마도 저와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편안했기에 선택했을 테고, 기석은 그녀에게 설렘과 흥분을 주는 존재였을 거예요.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그녀는 결국 환상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인생이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어느덧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딸아이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딸이 엄마의 부재를 많이 느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주말마다 지수가 딸을 만나러 왔고, 그럴 때면 저는 밖에 나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지수와는 더 이상 개인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아이에 관한 이야기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직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혼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곧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특히 팀장님은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업무 시간을 조정해 주시고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셨죠. 그 덕분에 딸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집안일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요리, 빨래, 청소.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해냅니다. 특히 빨래는 더 이상 코인 빨래방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얽힌 기억들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집에서 작은 것들은 직접 세탁하고 큰 이불 같은 것은 세탁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딸아이와 함께 이불을 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거실에서 작은 손으로 이불 한쪽을 잡고 있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때 딸이 문득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안 와?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직 어린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잠시 침묵 후 저는 말없이 이불을 한 번 더 꼼꼼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린 지금 더 깨끗하게 살고 있잖아. 엄마는 다른 집에서 살지만 너를 많이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불 개기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정직하게 설명해 줄 생각입니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지금은 그저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불을 다 개고 난 후 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오후였어요. 공원을 걷다가 우연히 그 코인 빨래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간판이 반짝이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배신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러움을 헹궜던 마지막 공간일 뿐이었어요. 그 앞을 지나치며 조용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아픔이 나를 짓누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무엇보다 소중한 딸아이가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앞으로 나아갈 이유와 힘을 주었으니까요. 몇 주 전에는 기석에 대한 소식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더 이상 인기 트레이너도 아니고 SNS 활동도 모두 중단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그가 어떻게 살든 이제 제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다시는 다른 가정을 파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지수는 최근 다시 직장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원래 다니던 회사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가끔 딸아이가 엄마와 있다가 돌아오면 엄마가 많이 바쁘대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일에 몰두하고 있나 봅니다. 딸을 통해 전해들은 바로는 지수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요. 저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금 더 대화를 나눴더라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 배신은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코인 빨래방 사건이 제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나 진실된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더러운 빨래는 모두 깨끗이 헹궈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새롭고 깨끗한 이불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미래를 펼쳐나갈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코인 빨래방에서 시작된 의심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배신으로 무너졌던 제 삶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신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아무리 아프더라도 거짓된 행복보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배신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 더 진실된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법적 대응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그 아픔을 이겨내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풍경 속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도 살짝 알려주시면 더 가까이서 여러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하루 조금은 따뜻하고 조금은 덜 외로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